공공기관도 여러 유형의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뭐 시장형 공공기관, 뭐 기타 공공기관, 뭐 준정부기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공공기관을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가능하면 대규모 공공기관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 국민연금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낸 건강보험 그리고 우리가 낸 연금, 그걸 기금으로 활용하면서 재생산을 해. 그 기금을 운영하면서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규모 공공기관들, 아니면은 가스를 만들어낸다, 아니면 전기를 판매한다, 이런 공공기관들 급여가 높아. 왜냐면 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대표님, 안녕하세요. 하이. 3월이네 밖에 눈이 오네요. 그러게. 그럼 이제 채용 시장도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대기업은 대부분 신규 채용을 문 닫는다,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여름부터 대표님께서 뭐 경제 계속 안 좋다, 지표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제 진짜 현실이 된 느낌이 듭니다. 안타까운데요. 결국 통계 결과 보니까 아직 다 안다잖아. 맞아요. 지금 난리가 났죠. 취준생 입장에서는 선호기업이 대기업 다음에 공공기관을 많이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도 공공기관은 매년 채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공공기관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 궁금했던 게 왜 대기업은 채용문을 닫고 공공기관은 채용을 계속하는 걸까요? 경기는 똑같이 안 좋은데 말이죠. 대기업은 경기를 타죠. 투자해야 될 항목 중에서 인적자원 투자가 조금 이제 축소되는 경우겠죠. 그리고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인원을 많이 채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한 분에 대한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한 채용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하나 들어가 버리면 그 계획이나 이제 그런 게 깨져 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사람 빠져버리면은 지금은 이걸로 버텨야 돼 라고 해버리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공공기관이 채용을 문을 여는 건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약간 은행이랑 비슷한 건데, 지금 은행 금리 내린다는 이야기 들었나? 네. 은행은 경제가 좋아도 돈을 벌고 경제가 안 좋아도 돈을 벌고 이런 거지. 그거는 약간 좀 공공성이랑 좀 다른 개념이야. 근데 공공기관의 채용 같은 경우에는 왜 경기를 안 타고 채용을 하냐? 경제가 안 좋으면은 공공기관도 할 일이 많아서 채용을 하게 되고, 경제가 안 좋으면 공공기관이라도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채용을 하게 되고, 그런 관점이 하나가 있는 거지. 왜냐면은 청년 취준생들 힘들다고 하는데 공공 부분에서 조금 더 뽑아야 하는 그런 역할? 그런 의무도 있단 말이지. 그리고 또 하나, 매년 25,000명, 뭐 27,000명 이렇게 이제 할당이 되는 게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선호기업이 대기업 다음으로 공공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생애 총임금이라는 게 있어. 입사를 하고 퇴사를 하고 퇴직금까지 다 포함한 총임금이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는 임금이 좀 높지만 좀 빨리 나오게 돼가지고 그때 들어가는 임금이랑, 공공기관은 대기업보다 임금은 좀 낮지만 오래 근무하잖아. 거기는 정년이 있는 곳이잖아. 그래서 그 전체 임금을 더했을 때는 똑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이제 선호하는 기업이 되는 거고,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 있잖아. 지금 이제 은퇴하는 시기가 온단 말이지. 맞아요. 근데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그때 80만 명? 막 그럴 때 나올 때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빠졌을 때 그걸 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공공기관 채용이 베이비 부머 세대에 빠지는 막 5, 6년, 7년 이 사이 동안 계속 또 이제 대체가 될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공공기관 채용은 유지가 될 거고, 대기업들은 외교적인 그런 개선이 좀 되어야 돼.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데 중국, 러시아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공장이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 그런 가동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 풀릴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중국의 수출을 미국 걸로 대체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중국이 워낙 수출을 많이 우리가 해왔다 보니까 그거 다 빠졌을 때 타격이 좀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공공기관은 계속 될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기관 채용 규모가 그렇게 막 크진 않아. 뭐 매년 25,000에서 27,00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공공기관 채용하면 바로 나오는 게 블라인드 채용인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블라인드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우리 여기 있는 커튼처럼 가린다라는 거지. 블라인드라고 많이 쓰잖아. 그때 당시 블라인드 채용이 처음 나오고 할 때 이제 정부 그 협의체 같은 데도 가면서 어떻게 운영할까? 그때 이기권 장관님, 노동부 장관님이었을 거야. 같이 회의하면서 공공 부문에서 먼저 이렇게 해야 민간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채용을 했던 그런 게 있었어. 근데 블라인드라고 하는 것들은 채용 과정에서 뭘 가려야 하냐라는 거야. 뭘 블라인드 시키냐. 그런 관점인데, 실제 채용할 때는 진짜 블라인드를 치기도 했었어. 전지를 사가지고 얼굴 가리고 그렇게 면접 본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블라인드라고 하는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야.
원래는 2015년, 16년도에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이라고 이제 나왔단 말이야. 일에 관련된 능력만 봐라. 그 밖엔 보지 마라라고 했던 게 이제 능력 중심 채용인 거고, 블라인드 채용도 능력과 관련되지 않는 것들은 제외하고 봐라라는 개념이었어. 그래서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그 다음에 블라인드 채용, 최근에 이야기 나오고 있는 공정 채용, 이 모든 게 능력과 상관없는 것들은 보지 마라라고 했고,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에는 개념은 똑같아. 그 일과 관련되지 않는 뭐 혈연, 뭐 아니면 뭐 출신 지역, 가족 관계, 취미 이런 것들 다 보지 마라. 성별도 보지 마라. 나이도 보지 마라. 이런 쪽으로 다 가려라. 이런 개념이었고, 중요한 거는 블라인드 채용은 능력 중심 채용에서는 권고했던 걸 의무화시킨 그런 강한 조치가 있었지. 그리고 나서 공정 채용까지 된 거고. 그래서 공공기관은 지금 330개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하거든. 그 다음에 기타 공공유관기관이라고 해가지고 한 1100개 언저리 왔다 갔다 할 거야. 뭐 도시공사, 뭐 이런 상하수도공사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데는 다 지금 블라인드 채용, 공정 채용 이런 이름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상에서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채용 공고와 직무기술서를 잘 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공 부분에서 친절하게 채용을 하자라고 하는 말들이 이제 계속 화두가 되었고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어. 그러면 친절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취준생들이 볼 때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이겠지. 기본적으로 채용 공고 내에서는 어떤 걸 알려주면 좋을까? 지금 중견기업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채용 공고를 내면 일정이 안 나오잖아. 언제 서류 전형 끝나고 언제 서류 전형 발표하고 언제 면접 보고 그냥 뭐 합격 뭐 될 때까지 채용한다든지 그런 용어를 쓰면서 채용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취준생들이 계획하기 굉장히 어렵잖아. 근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 언제 서류 접수 끝나고 언제 합격자 발표를 하고 언제 필기시험을 치고, 왜냐면 다른 기업이랑 또 중복될 수 있으니까 자기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고민들을 덜어주는 정보를 채용 공고에 넣기 시작했지. 그리고 또 어떤 정보가 있으면 좋을까? 만약에 그 채용 전 과정 중에 내가 각 영역별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알면은 조금 더 거기에 집중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평가받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정말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측면에서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서류 전형에서는 뭘 평가를 한다. 필기시험 전공 같은 경우는 어떤 과목을 친다. NCS는 이제 여러 가지 10개 항목 중에 뭐 4개를 친다. 그 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도 우리는 경험 면접 본다, 상황 면접 본다, 발표 면접 본다, 토론 면접 본다, 뭐 시간은 몇 분 동안 보고 다대 다뤄본다. 이런 정보들을 다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지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일정이 있고 평가받는 방법이나 평가받는 그 대상이 나와 있고 하니까 조금 더 편해진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높아서 맞아요. 힘들어지는 건 맞는 거지. 그런 친절하게 우리 취준생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 거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직무기술서까지 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채용 공고랑 직무기술서만 보면 공공기관 채용은 문제가 하나도 없다. 거기에 따라서만 하면 된다. 그런 게 공공기관의 친절한 채용이라 보면 되겠어요. 그럼 직무기술서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직무기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2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무기술서 항목을 보면 맨 위에 그 NCS 기반 그 단계가 나와요. 대중소 세분류 이런 단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나오고 수행 업무가 나와요. 수행 업무는 똑같은 마케팅이라 하더라도 이 기업의 마케팅 수행하는 업무와 이 기업의 마케팅이 수행하는 업무가 다르단 말이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나오고, 그 밑에 그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 중에 뭐 3가지, 10개 중에 4가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수행하는 업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KSA가 중요해. 우리 대부분 퇴사자들이 이야기하는 1순위가 직무 부적합 때문에 퇴사 많이 한다고 하거든.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뭔지를 이해를 하면은 힘든 거 알고 들어간다는 느낌도 있어. 왜냐면 대부분의 일은 힘들지만 이 일은 이것 때문에 조금 더 힘들어. 이건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까다로워.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근데 수행하는 업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다 힘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수행하는 업무를 알면 이런 부분 힘든 거 내가 감안하고 오겠다라고 하니까 직무 부적합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조직 이해, 직무 이해가 입사 지원할 때 중요한 건데, 회사에 대한 정보들은 직무기술서에 있는 내용은 간략해서 그걸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수행 업무 같은 경우에는 직무 이해를 돕기 위한 아주 중요한 소스가 될 거야. 그리고 KSA가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채용 공고의 서류 전형, 그 다음에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서류, 필기, 면접에서 그 항목들이 각각에 꽂혀 있다.
서류 전형에서 K, 아니면 필기시험에서 K, 그 다음에 면접에서 S, 뭐 A 이런 식으로 꽂혀있다. 앞단에선 주로 지식과 기술이 평가가 되고 뒷단에선 태도들이 평가되는 구조지. 그래서 그 무엇이 평가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데는 KSA를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거야. 어떤 유튜브에서는 2025년에는 3가지만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스킬 중심 채용 전략이 강화됩니다 하면서 직무 역량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스킬이 직무 역량 아닌가요? 스킬 중심의 채용은 맞는 말이지. 근데 또 스킬을 다룰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해봤느냐가 중요하죠. 막 이러던데 도대체 뭐가 중요하다는 건지 너무 헷갈려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KSAO라는 개념과 역량에 대한 개념이 이해도가 좀 떨어지거나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대부분 직무 역량이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건 컴페텐시라고 해서 KSAO라고 하는 건데 스킬이 중요하다고 하잖아. 스킬이 중요한데 직무 역량은 안 된다라고 했잖아.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잖아. 완전 다른 개념인 거야. 직무 역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뭐 학교 교육, 직업 교육, 그 다음에 자격증, 그 다음에 경험 경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경험 경력을 다시 또 땡겨와 버린 거야. 그 앞쪽으로. KSA 영역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해도 없이 그냥 자신의 경험이 그 정도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 다 직무 역량이라 보면 돼. 직무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직무 관련된 학교 교육사항, 직업 교육사항, 그 다음에 자격사항, 그 다음에 경험 또는 경력사항이 되는 거지. 직무 관련된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험사항에 KSAO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구조인 거야. 그래서 그거 이해 못하고 말하신 거라 보면 돼. 누가 그랬어? 비밀로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직무기술서는 깊이 볼 필요가 없다라고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모든 기업이 최초의 의도대로 능력 중심 채용, 블라인드 채용을 다 잘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공공기관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본다면 직무 순환제인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키우려고 하면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이제 다른 영역에 있던 분들이 인사팀으로 들어오고 하면서 그 인사에 대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좀 일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채용 도움을 주는 이제 채용 대행기관 이런 데서 도움을 주는 거거든. 대규모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음에 이 능력 중심 채용, 블라인드 채용을 설계를 할 때 실력이 있는 컨설턴트들이 가서 설계가 조금 되었던 게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채용 공고에서 직무기술서를 다 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직무기술서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있고 필요하다고 했던 지식기술 태도가 있어. 그런데 채용 과정 중에서 평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안 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많아. 그러면 직무기술서를 왜 끄집어냈냐 이거야. 그러니까 직무기술서라는 건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 해당 직무에서 일하는 직무기술서라고 해서 그냥 직무에 대한 직무기술서가 있어. 근데 채용 과정에서 공개된 직무기술서라는 건 실제로는 채용형 직무기술서여야 돼. 당장 네가 입사를 했을 때 1, 2년 이내에는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직무기술서를 너무 많이 정리를 한 거야. 뭐 과장, 부장급까지 정리를 한 거야. 아이고. 그러면 채용 공고를 봤을 때 신입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뭐야? 경력 뽑겠다라는 거야? 라는 느낌이 올 거야. 그렇게 채용 공고나 직무기술을 만들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걸 채용 과정 중에서 평가를 하면 당연히 평가가 안 되겠지. 신입사원 채용하는데. 그래서 그걸 다 걸러줘야 돼. 최소한의 단위로. 그게 걸러줘야 채용 과정에서 그 하나씩 녹이면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직무기술서를 쓰고 채용 절차를 살펴보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공공기관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대규모 공공기관들은 그걸 조금 따라서 가. 최대한 지식기술 태도 중에서 거기서 50% 이상이라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걸 평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공공기관들은 직무기술은 직무기술 따로, 채용 과정은 채용 과정 따로인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중적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느낌? 더 힘들게 된 느낌이 있는 거지. 원래 취지 자체는 필요한 것들은 여기 있으니 이것만 준비해서 와야.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저기 필요한 지식기술 태도를 준비를 하면은 입사 준비를 했을 때 바로 이제 채용이 되어야 되는 구조인 거지. 근데 그게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너무 실력이 없다.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도 실력이 없고 실제 설계하는 컨설턴트도 지금 너무 실력이 없다. 왜 그럴까? 다 돈 때문이다. 정부가 개입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할 때 금액이 조금 싸게 들어가. 왜냐면 난 정부 관련된 사업을 했다고 하면서 다른 이익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돈 받고 컨설턴트 하는 사람들 성의 있게 잘 해주지를 못해. 어떤 게 옳은지 알면서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능력이 없이 이거 정부 사업 한번 참여해봤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우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실력 떨어지는 컨설턴트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지. 지금은 공공기관 채용이라 하더라도 거의 복불복에 가깝다.
준비한다고 채용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 공공기관 입사 지원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채용의 구조를 보자고 한다면 평가되는 큰 틀의 항목이 있어. 내가 채용 설계할 때 직무적합도와 조직적합도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공공기관 채용 같은 경우에는 직무 수행 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근데 직업 기초 능력이 워낙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최근엔 조금 빠지는 것 같긴 해. 근데 직무 수행 능력을 보는 것들은 변하진 않아. 왜냐면 직무 능력 중심 채용에서 블라인드 채용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직업 기초 능력 쪽을 보면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10개 항목 중에 이제 의사소통 능력, 뭐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조직 이해 능력 등등 자료들이 있단 말이야. 평가표를 보면 여기에 직무 수행 능력, 여기에 직업 기초 능력 하면서 세부적으로 직무 수행 능력은 뭐 지식 기술 아니면은 뭐 경험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직업 기초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이랑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식으로 평가표 쪼개져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 지역 기초 능력 이 큰 틀 두 개로서 접근을 하는 게 내가 이제 전반적인 그 채용 평가 항목 구조를 이야기하기는 좀 편하다. 지역 기초 능력이나 직무 수행 능력은 직무 기술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직무 기술이 중요하다.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직무 수행 능력이랑 지역 기초 능력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분들께 팁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공공기관도 여러 유형의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뭐 시장형 공공기관, 뭐 기타 공공기관, 뭐 준정부기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공공기관을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가능하면 대규모 공공기관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 왜 대규모가 됐을까? 공공기관이 하는 일이 많아서 대규모가 됐을 거거든. 근데 하는 일이 많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대규모까지 가지는 않아. 돈이 조금 있어야 대규모까지 간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 국민연금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낸 건강보험 그리고 우리가 낸 연금 그걸 기금으로 활용하면서 재생산을 해. 작년에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엄청 많은 수익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 기금을 운영하면서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규모 공공기관들 아니면은 가스를 만들어낸다 아니면 전기를 판매한다 이런 공공기관들 한전 이런 것들 보면은 급여가 높아. 왜냐면 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규모도 크고 규모가 크면 노조도 좋겠지. 물론 이제 적자 공공기관들도 있어. 그런데 그거는 적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공공성을 가지고 그 내부의 손해를 감수하고 계속 떠기 때문에 지하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갑자기 다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그걸 이제 생산성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그분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정부의 역할도 같이 포함되지. 그래서 여러 작은 공공기관들보다는 그런 돈을 버는 곳의 공공기관, 기금을 관리하는 곳의 공공기관 이런 공공기관이 나중을 위해서도 엄청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낸 세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조금 작더라.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보다 조금 나은 정도 수준인 거고 돈 버는 공공기관들은 돈이 좀 있으니까 생애 총임금으로 봤을 때는 대기업과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그런 대규모 공공기관들은 경쟁률이 세다. 그래서 미리미리 자격증들 많이 준비하고 직무 관련된 교육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올 필요가 있다.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